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4회 대비 동차반 행동정성법 동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오전에 뵀던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면요. 이름은 손승주고요. 82년 개띠고, 딸이 있어요. 저희 딸이 10개월 됐습니다. 되게 이뻐요. 굉장히 이쁜 딸이 있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학교회법학원에서 2013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소개할 게 없어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알 바가 아니지만은 저는 오전에 6시간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나 오전에 6시간 강의 들어서 지금 약간 방전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방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이 동차방 강의가 그래요. 여기 이제 학교회법학원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가 아는 게 틀렸을 수는 있지만은 학교협학원에 김기범 노무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형이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지가 한 10년 안팎 정도 된 것 같은데 동차방 강의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취지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뭔가는 써보고 나오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데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은 실제 목표가 시험장에 가서 뭔가 써보고 나오자라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말을요, 조금만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이런 의미도 사실 내포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요, 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저 자식이 나 지금 3개월 열심히 해서 붙을 건데 장난하나?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반대로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을 3개월 만에 취득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직장에 다니면서 더 좋은 이직 자리를 위해서 혹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충분히 좋은 직장이라고 안심이 안 돼서 혹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취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그 문제점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해결 안 되는 미래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나머지 인생이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30년이 남았다라고 하자고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한다면은 평균적으로 그 30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된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 시험판에는 그냥 시험판이라고 할게요. 시험판에는 이 시험을 2번, 3번 이상 떨어져서 누적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 3개월 한 정도한테 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공부를 했지만은 굉장히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굉장히 못하는 몇몇 사람을 이겨서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시험이 2차 응시하는 사람이 5천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이 한 6,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겨서 330명 안에 들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데 그 열심히 하는 660명이 700명이 여러분들이 3개월 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한테 뭐 괜히 빈말로 여러분들 이거 3개월 해서 합격합시다 그런 거짓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너가 멍청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멍청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모자르긴 하거든요. 모자르긴 한데 그래도 평균에 조금 모자른 정도예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저보다 낫다라는 거를 감안하더라도요. 그래도 3개월 만에 이 과목을 잘해서 시험을 잘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진짜 열심히 해서 시험을 2차 시험을 봐보는 거예요. 2차 시험을 봐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작년 9월이나 작년 8월에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2차 시험을 동차반으로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 떨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100%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감을 얻어야 돼요. 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봤더니 예를 들어서 50점이 나와요. 그러면 아무런 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감을 얻을 수가 없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한 56점, 7점 요 정도가 나와봐야 아, 이게 쉽지 않구나라고 감을 얻어야 내년에 그거 탄력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떨어져 봐야 내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열심히 안 하고 45점, 50점으로 떨어지면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 거고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난 장난 아닌 사람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 진짜 개빡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나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 장난 아닌 사람이야 라고 보통은 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 56점, 7점 정도에서 떨어져 보는 게 여러분들 내년을 위해서 절대 가가지고 후퇴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서 최선을 다해서 써보고 그러고 나서 떨어져야 된다. 공부를 진짜 빡세게 해보고. 절대 그 열심히 한 6, 700명이 여러분들한테 3개월 정도의 저주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정규 커리큘럼이 이제 0기, 이제 1기, 그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3기 이렇게 진행될 때 요때는 순수하게 이론 강의만 하고요. 요때는 이론 강의에다가 플러스 답안 작성을 약간 가미하고 여기 있는 2, 3기는 답안 작성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동차반 강의는 이론 강의도 조금 하면서 답안 작성 설명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조금 봐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 같다가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상으로도 다 조금씩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1등밖에 안 했다. 나는 늘 1등이었고 늘 1등해서 나는 서울대 들어갔고 나는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대 안에서도 나는 짱 먹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7, 8개월 정도면 붙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 아니라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고요. 특히 지금 시간에 배우는 게 노동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법 배워요? 행정쟁송법이라는 걸 배우죠. 배우는데 내가 노동법을 배워보니까 할만하더라. 할만합니다. 노동법이 되게 할만해요. 내가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써봤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회사의 취업규칙도 본 적이 있는데 많은 단어들이 경험해본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행정쟁송법은요. 완전히 외계어입니다. 특히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완전 지옥일 거예요. 처음에 진입장벽이 노동법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은데 거기에서 도망을 가거든요.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로 이런 행동하는 사람 많은데 한 몇 주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카페에다가 글을 써요. 뭐라고요? 내가 행정쟁송법 공부해보니까 손승주 이 자식 죽여버리고 싶고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손승주가 쓰레기냐 아니면 뭐가 문제냐 막 이렇게 글을 써요. 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부 한 1, 2년 먼저 해본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죠. 원래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근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 댓글이 있건 말건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여러분들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하루 강의만으로도 여러분들 완전히 맛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맛이 안 가는 타입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공무원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 봤는데 행정법을 객관식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덜해요. 이 진입장벽이. 그리고 나는 행정고시를 공부를 했는데 2차 행정고시 거의 합격 직전까지 가봤다. 근데 행정고시에서 2차에서 행정법 공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입장벽이 확실히 덜합니다. 왜? 이미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거 완전히 처음에 진입장벽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 다 외계어고요.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행정법 수업을 들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행정법 수업 들었어도요, 큰 도움 안 될 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정말 굳은 각오가 필요해요. 처음에 그 외계어를 극복할 시간이 몇 달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거 노동법처럼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 행정쟁송법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시험 트렌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저희 시험 트렌드가 노동법은 이미 신림동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컨텐츠가 거의 유사합니다. 대동소이예요. 대동소이하고요. 배우는 내용이 대동소이하고요. 배우는 판례도 대동소이해요. 그냥 시험장에 가면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그 6, 700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비슷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시험은 원점수로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낸 다음에 그걸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정규분포도 있죠. 정규분포를 만들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0점 중심으로 해서 정규분포를 만들잖아요. 저희 시험은 50점 중심으로 해서 정규분포를 만듭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작다 보니까 다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편차가 작으면 종 모양이 퍼져요? 아니면 좁게 만들어져요? 고등학교 때. 그렇죠. 이게 편차가 작으면요. 요렇게 종 모양이 가운데로 요렇게 좁게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60점이고 여기가 50점이고 여기가 40점이다. 뭐 통계가 나는 통계 안 배워서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대로 두세요. 통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두시면 돼요. 나 앞으로 통계 공부한다 뒤졌다 그럼 본인이 뒤지는 거니까 하지 말고요. 이 60점 근처에 있는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 뽑아내는 게 진짜 코털만한 차이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들 실력이 비슷비슷하고 배우는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행정쟁송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변별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끊임없이 난이도를 올려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낼 수 없겠는 것조차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오반데 싶은 그런 내용들도.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사람들 간에 변별력이 굉장히 커서 편차가 쫙 벌어집니다. 편차가 쫙 벌어지니까 종 모양이 어떻게 돼요? 높게 안 나와요. 좌우로 넓게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종 모양이 좌우로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고득점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서 뭐 합격수기 그런 거 보다 보면요. 노동법은 와 63점, 64점, 와 대박 고득점 막 이러는데 행정쟁송은 63점 뭐 이런 고득점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거고요. 변별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좀만 열심히 공부해서 진입장벽을 뚫어내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그냥 예컨대 저는 뭐 1타 강사도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작년에 뭐 솔직히 말해서 제 수업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인기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업 들었던 분 중에 세 분이 70점대가 나왔거든요. 세 분이 70점대가 나오는데 이 70점대가 나오면 장점이 뭐예요? 우리는 60점이 넘으면 되잖아요. 평균 60점. 그러니까 그 남은 10몇 점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과목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57점, 56점 이렇게 나와도 여기 행정쟁송에서 남은 점수로 덮어버리면 돼요. 물론 그 70점 넘은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 40점대가 나와버리면은 덮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40점대 나왔다라고 하니까 웃고 계신데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들은 당연히 나는 고득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진짜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을 몇 점으로 맞춘다라 그랬어요. 평균을 50으로 맞춘다 그랬죠? 그럼 평균이 안 되면 몇 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4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산수 계산을 해봐도 40점대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근데 장점이 뭐라고요? 이 높은 진입 장벽만 뚫어내면은 변별력이 우수해서 내가 확실하게 공부만 해두면은 점수가 쫙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걸로 다른 과목까지 덮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무사 공부할 때 노동경제학이라는 걸 시험을 봤었는데 노동경제학은요, 응시자가 많지가 않아요. 응시자가 많지 않고요. 경제학을 뭐 좀 이렇게 뭐랄까 흥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학을 공부를 해봤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경영조직만큼 많이 선택하지를 않아요. 노경과 민소는 선택자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원점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노동경제학을 56점인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과목을 잘 보면은요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런 효자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될 수가 있는 과목이다. 알겠죠? 그럼 될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은 진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답이 없어요. 쓸데기 없는 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저거 말하는 게 40대 중반인데 완전 꼰대네. 맞아요. 꼰대일 수도 있죠. 꼰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시험입니다. 무슨 편법 같은 거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면은요. 저는 살면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런 인간이어서 정면 승부하는 거 외에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면 승부밖에 안 되니까 뭐 노무사 시험도 보고 변호사 시험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른 길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 정말 허망할 정도로 정면승부 외에도 돈을 버는 그런 뭐랄까 다양하고 비겁한 방법들이 있더이다. 근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공부한 만큼 나오는 공정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편법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갈아바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내년 한 4월, 5월 정도 정말 꾸준히 했다라고 하면은 반열에 오르게 되거든요. 반열에 오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부 양을 조금 줄여도 돼요. 이 행정쟁송법은. 왜냐면요. 이거는 단순 암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해봤죠? 뭐 동차반이든 뭐든 노동법 공부해봤잖아요. 노동법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짜증나잖아요. 뭐냐면은 뭐 대부분 노동법 공부 시작하면은 뭐 근로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배울 거 아닙니까? 그지 않아요? 이런 거 배울 텐데 선생님이 무슨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 복무기를 적용받는지 근로시간 근무 시간 장소 이런 걸 사용자가 정하고 구속받는지 상당한 지휘감독 받는지 막 외우래요. 근데 들어보면은 판단 요소가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종속관계 판단하는 거지. 그럴싸해.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더 어려워요, 노동법이. 왜냐면요, 이건 그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거기 써 있는 것들, 요소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거 행정쟁송은 한번 체계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노동법처럼 무식하게 계속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여기서부터 요소 여기까지 다 싹 다 외워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체계가 잘 잡히면은요, 노동법처럼 무식하게 암기를 해도 되는 게 별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학습량을 줄여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6월이잖아요. 한 내년 4월, 5월까지만 꾸준히 이 참을인자 새기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봐요. 처음에 진입장벽 되게 높다라 그랬죠? 되게 높은데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큰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거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 대충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여기에다 경기도 디테일을 더하고 여기에다 서울 디테일을 더하고 조금씩 디테일을 더해 가면서 점점 세밀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관악구 신림동 완성될 때까지 다른 거 안 그리겠다라고 하면요. 절대 시험 못 붙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계속 모르는 내용이 나올 텐데 그리고요. 이 노동법은요. 근로자 몰라도요.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에 연차휴가 나왔다? 근로자 모르는 사람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근로자 몰라도 붙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 난 근로자 모르는데 시험 문제가 통상임금 나왔어. 그럼 통상임금 알면 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연차휴가 모르는데 그럼 연차휴가 안 나오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내가 아는 거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행정쟁송은 그게 아니에요. 단원들 간의 연결성이 살벌합니다. 개살벌해요. 보통 살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가 내가 완벽해지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요 계속 망해요. 그냥 끊임없이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치고 나가면서 회독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채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조금 그 노동법 동차반 하면서 기분 나쁜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이 안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문과라는 걸 전제로 할게요. 나는 수능에서 1등급 맞아본 과목이 있다라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사회문화에서 1등급을 맞아봤다. 혹은 무슨 윤리에서 1등급을 맞아봤다. 혹은 한국지리에서, 혹은 국사에서, 혹은 근현대사에서 1등급 맞아본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나 1회독하고 1등급 맞았다. 있어요? 없죠? 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하게 1독을 해서 1등급을 맞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처음에는요, 모르는 게 듬성듬성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리면서 모르는 부분들 조금 더 채워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풀면서 거기에서 문제집 풀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러면서 모르는 부분들 또 채워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뭐 최소한 문제집 5건, 6건 풀어 나가면서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다가 또 기본 교재도 한번 봤다가 또 문제집도 풀었다가 무수히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1등급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적게는 7바퀴, 많게는 10바퀴 정도 돌아서 1등급이 나왔겠죠. 그죠? 고3 여름 때까지 아무 짓도 하지 않다가 고3 여름 때 사회탐구 특강 뭐 한 달짜리가 뭐 있었다 대치동에 그걸 들었더니 딱 한 달 공부했던 1등급이 나왔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쉽게 믿기도 어려운 얘기고요. 그죠? 본인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적을 올려봤던 경험이 있다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절대 한 번 보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라. 알겠죠? 그러다가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하다 보면요. 모르는 부분이 반드시 채워진다.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 대체로 채워지니까 겁내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요. 이게 수험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본인이 궁금한 거 공부하지 마세요. 본인이 궁금한 거 공부하지 말고요. 알려주는 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궁금한 거 공부하다가 시험하고 상관없는 공부를 해요. 내가 궁금한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알려주는 걸 잘 알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있잖아요. 세계사 배우면은 여기 이쪽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 이때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의 왕 중에 한무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무제가 훈족을 쳤대. 훈족을 쳤어. 뭐 물론 이걸 어떤 책에는 흉노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쳤어요. 훈족을 쳤대. 훈족은 한무제가 치니까 아프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왼쪽으로 가죠.
여러분들 세계사 교과서에 뭐 훈족의 이동 뭐 이런 거 공부해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훈족이 치니까 왼쪽에 누가 있어요? 에? 뭐야? 게르만족이 있잖아요. 게르만족을 쳤대. 그럼 게르만족은 훈족이 치니까 아프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게르만족이 쳐 맞고 또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 오른쪽에서 치니까 아 하고 왼쪽으로 가잖아요. 반작용으로. 그럼 왼쪽으로 가니까 뭐 이쪽에 뭐가 있어요? 어, 뭐야? 한 명이 대답한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실화예요? 로마 있잖아요. 근데 로마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반으로 쪼개져 있죠. 이쪽 서로마가 있고 이쪽 뭐가 있어요? 동로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해. 동쪽에서 오는데 게르만족이 동로마 쳤어요? 서로마 쳤어요? 서로마를 쳤죠. 그래서 동로마랑 서로마 중에서 뭐가 먼저 멸망했어요? 서로마가 먼저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 오른쪽에서 오는데 왜 서로마를 먼저 쳐요? 그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줘. 난 지금도 궁금해요. 왜 동쪽에서 가는데 가까운데 안 주고 먼데 치지? 아니 그렇잖아요. 저 때 당시에 무슨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SRT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뭐 말이나 마차 타고 다닐 텐데 왜 힘들게 길 돌아가서 서로나 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저거 알려줬어? 왜 서로만 먼저 쳤는지? 동로마가 게르만족한테 뇌물을 줬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 아니, 물론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 하잖아요. 뭔가 게르만족하고 동로마제국 뭐랄까 그쪽 뭐랄까 지배층하고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을 쳤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 모르잖아요. 근데 세계사에서 왜 멀리 서로마 제국 먼저 쳤냐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정확히 알지도 모르지만은. 알겠죠? 이 세상에는 되게 궁금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명돼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안 나온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알려드리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수험에서는 진짜 필요한 덕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용운 선생님 알아요? 한용운이라는 선생님 알아요? 그 이분이 쓴 시 제목이 뭐죠? 님의 침묵? 그죠? 님의 침묵인데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뭐 이런 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국어랑 영어를 진짜 심각하게 못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범했던 우 중에 하나가 님의 침묵을 읽으면서 그렇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지금 나라를 잃고 그게 슬퍼서 만든 시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수능에서 저 시의 주제는 나라 잃은 슬픔에 관한 뭐 그런 게 주제겠죠. 근데 나는 나라 잃은 슬픔이 안 느껴지고 떠나간 애인이 느껴져. 그래도 정답 처리되는 건 뭐예요? 내 느낌이에요? 아니면 배운 대로예요? 배운 대로예요. 여러분들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수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치고 싶다면은 나중에 학자를 하신 다음에 그때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서 그때 여러분들의 이론을 펼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요, 그냥 만들어진 이론을 여러분들이 답습하는 것 뿐이에요. 답습하는 것 뿐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적된 대법원 판례는요, 100% 정답 처리됩니다. 100% 정답 처리되니까 대법원 판례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정말 곤란한 경우가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법을 좀 배웠는데 저희 교수님이 누구시거든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대법원 판례 틀렸다라고 했고 이게 맞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답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딴 교수님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어떤 교수님이 맞다 틀리다라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수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특정 교수님이 뭐 대법원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대법원 판례는 요러하고
그러니까는 요렇게 결론 내면 된다라고 강의를 하는 거지 특정인을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누군데 네가 우리 교수님보다 잘났냐 이런 얘기는 서로 하지 맙시다. 왜냐면요. 되게 불편해요. 제가 그 교수님보다 잘날 가능성은 없죠. 그 교수님이 사실 더 잘났을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보다 공부한 기간도 훨씬 길 거고요. 그죠?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수험을 강의하는 사람이고 수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강의할 뿐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각오를 잘 다져야 되는데 각오를 잘 다지라는 게 막 힘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행정쟁송 바로 못 들어갑니다. 바로 못 들어가고요. 이 행정쟁송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좀 필요하거든요. 행정쟁송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좀 필요한데 그 기본 토대를 좀 쌓아볼게요. 조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입법하고요. 그 다음에요. 행정, 그 다음에 사법,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상권 분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입법부에서는 주로 뭘 합니까? 여러분들 TV 보면은 입법부가 어디예요? 국회잖아요. 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청문회도 하고 뭐 예산 의결도 하고 다양한 거 하잖아요. 다양한 거 하는데 뭐 국회에서 뭐 하는지 다 알자 이게 아니라 얘네가 주로 뭘 하냐고요. 주로. 얘네는 주로 입법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입법 작용이라는 걸 해요. 여기 있는 이 입이 설립자죠. 법을 세우는 거죠. 유치하게 더 쉽게 얘기하면 법 만드는 거죠. 법률을 만드는 거죠. 정확하게는. 맞습니까? 주로 입법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네는 법을 만들었고 그러면 얘네는 뭐 주로 뭘 합니까? 주로요. 얘네는 주로 이 행정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주로 이 행정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이 행정작용의 주된 내용은 이 만든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 만든 법을 뭐 한다고요? 집행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식품위생법의 내용에 원산지를 표기 안 하는 사람들을 발본색원에서 과징금을 물려라, 영업정지를 때려라 라고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잡으러 다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행정이 걔네들 국회에서 만든 거를 집행하러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맞죠? 그래서 주로 행정작용이란 걸 하는데 행정작용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집행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행정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 특히 상권분립이 예전에는 저도 상권분립 얘기하면서도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상권분립 소중하다라고 스스로 외쳐왔지만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상권분립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상권분립이 소중한 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권분립이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비로소 책이 아니라 느낌으로 좀 체감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얘네가 하는 일이 무조건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맞죠? 얘네가 다 훌륭한 건 아니고요. 얘네가 한 작용에 관해서 얘네는 주로 사법작용이란 걸 합니다. 사법작용이란 걸 하는데 이 사법작용의 주된 내용은 재판이에요.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재판이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입법부가 만든 법을 행정이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거를 사후에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재판은 보면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물로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판결. 그 다음에 이 재판의 결과물로 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재판의 결과물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요걸 보게 될 거예요. 주로 요걸 보게 될 거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요런 권력 분립의 구조로 짜여져 있다. 우리나라 상권 분립은. 근데 여기 입법부가 만든 법을 좀 볼게요. 입법부가 만든 법을 보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법과 여기 있는 이 사법은 다른 의미예요. 여기 있는 이 사자는요. 맡을 사라고 해서 법의 판단을 맡고 있는 그런 의미의 사법부입니다. 법의 판단을 맡고 있는 그런 의미의 사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자는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봤죠? 사적인, 사사로운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 의미의 사자예요. 그래서 한글로는 똑같이 사법이라고 쓰지만은 요 사법하고 요 사법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사적인 법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이 사법에는 뭐가 있냐? 주로 민법, 뭐 상법 등등등등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공법은 하나를 했으면 상식적으로 나와야죠. 이건 무슨 법이겠어요? 이건 사적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공적인 법이 있는 거예요. 공적인 법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행정법이 있고요.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외의 공법이 있어요. 행정법 외의 공법은요. 대표적인 게 공적인 법, 형법이라는 게 있고요. 형사소송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거 들어보세요. 공적인 법, 민사소송법 이런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헌법, 민사소송법 이런 게 있고요. 뭐 그 다음에 헌법 이런 것도 있고요. 공적인 법이 이제 민사, 집행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적인 법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법 외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요. 행정법은 보통 교과서에서 요걸 행정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정에 관한 그러니까 얘네에 관한 이 뜻이에요. 얘네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내 공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별 의미 없어요. 이거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외국 공법을 우리나라 행정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암기해서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의 표현을 빌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이런 데 들어가서 행정법이라고 죽어라고 쳐도 행정법이라는 법은 안 나옵니다. 아시죠?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노동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노동법이라는 법이 검색하면 나와요? 안 나옵니다. 노동법은 그냥 노동관계에 관한 법을 총칭해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지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률은 없죠. 그죠?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률도 없어요. 됐죠?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률도 없는데 이 행정법은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행정법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구제에 관한 법이 있어요. 구제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됐죠? 봐봐. 내가 아까 전에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바들바들 거리잖아요. 어렵다니까. 진입장벽이 높다니까요. 근로계약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이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구제에 관한 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든 한 6,000개의 법 정도에 퍼져 있어요. 몇 개요? 6,000개 정도에 퍼져 있습니다. 내가 그걸 다 공부하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는 행정법을 다 알아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김영란이라는 분 아세요?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거든요. 전직 대법관. 그분도 행정법 다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대단한 분들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모른다고. 자기 다 모른다라고. 오히려 대가여서 솔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가가 아닌 뭐 소위 뭐 그냥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자기 행정법 다 안다라고 하는데 행정법을 다 아는 사람은 국내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AI가 다 안다라고 하면 제가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AI한테 입력해 놓으면 행정법은 다 기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6,000개의 행정법을 다 공부하겠다. 말도 안 되는 목표고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알겠죠? 자,
이 행정 조직에 관한 법은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살면서 법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정부조직법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법을 들어봤을 거고요. 시험용 법전에도 있어요. 저희 시험용 법전에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1차 붙었을 거 아니에요. 1차 붙었죠. 근데 행정조직에 관한 법이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한 법 중에는 최저임금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조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행정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차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법 이런 것도 공부했죠. 거기도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조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살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다 공부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요. 이 작용에 관한 것도 6,000개 행정법에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데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1차 시험 합격한 걸로 전제로 설명을 하는 거고 만약에 못 알아들은다면은 그냥 팔자 소관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1차 시험을 합격한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A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노조가 있었는데, 자,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단체 협약을 체결하니까 노조법 31조 1항에 보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쌍방이 서면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랬더니 2항에 보니까 이 단체 협약을 행정관청에다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1차 시험 붙었다라는 거 전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행정관청에다 뭐 한다고요? 신고하라라고 2항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3항에 보니까 이 행정관청이 이 신고한 내용을 잘 보니까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뭐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고쳐라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말이 멋있어서 시정명령이지. 그거 초딩한테 얘기할 때는 고쳐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고치라는 게 지금 행정관청이 사인한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노조법에도 이렇게 작용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작용하는 내용들이 겁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작용하는 거예요. 구제명령이 뭐 하라는 거예요? 원직복직 시키고 임금 상당히 지급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행정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진짜 6,000개 정도에 쫙 퍼져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다 안다? 거짓말이에요. 저 분명히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기간제법에 보다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랑 비교해서 차별적 처우를 해요.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또 뭘 할 수가 있어요? 시정명령을 또 할 수 있죠. 차별을 시정하라고. 그것도 뭐 한 거예요? 행정이 작용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법에 여기저기 조금씩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행정법은 아까 전에 말한 조직과 이런 작용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구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구제에 관한 내용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손해 전보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손해 전보. 그 다음에 또한 행정쟁송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행정쟁송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이 손해 전보는요. 또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행정이 위법한 작용을 했을 때 구제받는 국가 배상에 관한 법이 있고요. 요거는요. 기본법으로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이 위법한 작용을 했을 때 무슨 작용이요? 위법한 작용을 했을 때 구제받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이 적법한 작용을 했을 때 구제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법으로 토지보상법 혹은 어떤 분들은 똑같은 명칭의 법을 두고 공익사업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런 법이 있대요. 손실보상에 관한 법.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저기 서울 근교에 누구네가 땅을 엄청 갖고 있었는데 수용됐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수용됐다라는 게 말이 멋져서 그렇지 사실은 땅 뺏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위법하게 뺏은 게 아니라 적법하게 뺏었어요. 근데 남의 거 소유권을 가져왔으면은 그만큼 뭐 해줘야 돼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남의 거 땅 가져갔으니까. 그잖아요. 그거에 관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메인 시험이 아니야. 쫄지 마요. 그냥 그런 법이 있다라는 거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행정쟁송은요. 행정쟁송은 크게 행정소송이 있고요. 행정소송이 있고요. 요 행정소송의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행정쟁송은 또 행정심판이 있어요. 행정심판이 있고 이 행정심판의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이거 다, 이 두 가지는 시험용 법전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행정소송법 한번 펴보세요. 자, 행정소송법 폈습니까? 자, 행정소송법을 펴서 3조를 한번 펴보세요. 엉아들 피셨어요? 예, 행정소송법 폈죠? 그러면은 법에 보면은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옵니다. 3조에. 맞습니까?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4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도와줘. 항고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민중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해요? 기관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얘네 두 개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저희 행정소송법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 관해서는 아예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냥 안 나와요. 와, 신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네. 와, 개 신난다라고 하는데 4조로 넘어가 보세요. 4조로 넘어가 보시면은 항고소송의 종류가 나옵니다. 4조로 넘어가 보시면은 항고소송의 종류가 나오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취소 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요.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지금 10주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주에서 7주 정도는 7주에서 8주 정도는 요거를 할 거예요. 요거를 할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봐봐요. 봐봐. 여러분들 거기 법조문 구조 앞에 보면은 취소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취소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취소소송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가보세요. 쭉 가봐요. 어디까지예요? 제 2장 취소소송이라고 돼 있으니까 3장 전까지잖아요. 몇 조까지예요? 34조까지죠. 34조까지가 취소소송이고 3장부터는 취소소송 외에, 즉 이거 외에 항고소송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소송까지가 34조고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은 조문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4개 있죠. 그러니까 이 4개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은 그냥 얘 거 준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이런 거는 그냥 얘 거 따라한다.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얘 거 따라한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으면은 이것도 거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7주에서 8주 정도를 소모할 거고 그다음에 요거 2개는요. 1시간, 요거 1시간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요게 잘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1시간으로 부족하면은요. 그래도 뭐 2시간까지는 안 걸립니다. 하나당.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항고소송하고 비슷한 게 요 행정심판입니다. 항고소송하고 비슷한 게 행정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항고소송 다 배우고 여러분들하고 요 행정심판을 배울 거예요. 항고소송하고 행정심판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됐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시험 범위가
항고소송, 당사소송, 행정심판인데 항고소송 배우고 행정심판 배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당사소송이 남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마지막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안 중요하고요. 자, 봐봐요. 안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교양, 기본 토대를 쌓고 있어요. 뭘 쌓고 있다고요? 기본 토대. 근데 여러분들 이 기본 토대에서 차분히 못 들으면은 나중에 진짜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뒤에 내용이 연결이 안 돼서. 자, 볼게요. 자, 봐봐요. 얘네 작용을 하는, 얘네가 주로 행정작용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의 주체, 저 행정작용의 주체에 관해서 좀 학습을 해볼게요.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 즉 행정주체에 관해서 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행정주체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래적 행정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본래적 행정주체라는 게 있는데 이 본래적 행정주체는요, 또 두 개예요. 하나는요, 대한민국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그냥 지자체라고 할게요. 지자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자체도요, 사실은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뭐 이렇게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광역지자체고 뭐가 기초지자체인지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다 몰라요. 막말로 여러분들 광역지자체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질러보세요. 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라고 합시다. 광역지자체 확실하죠? 울산광역시에 기초지자체 뭐 있는지 아는 사람 솔직히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가 기초지자체가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광역지자체 대표적으로 서울도 광역지자체예요. 그럼 서울 안에 기초지자체 뭐 있어요? 뭐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관악구, 동작구 뭐 등등등등 많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대한민국의 행정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우두머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죠.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다음 총리 밑에 부가 있고요. 총리 밑에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정부 부처라고 부릅니다. 정부 부처라고 불러요. 그럼 정부 부가 무슨 18개인가 19개인가 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외워야 된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 부의 대표적인 거 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질러보세요. 뭐 있어요? 기획재정부 좋네요. 기획재정부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뭐 법무부 이런 것도 들어봤고 보건복지부 이런 것도 들어봤고 또 뭐 또 들어봤어요. 야, 아니 노무사 공부하는데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요? 고용노동부 이런 게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처는 뭐가 있어요? 처는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인사혁신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보훈처는 보훈부로 바뀌었습니다. 보훈처라는 건 현재 없어요. 보훈부예요. 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 인사혁신처 말고 법제처가 있네요. 법제처가 있고요. 세 개인가 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인가? 아니에요. 무슨 식약처? 좀 이상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니에요? 관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처 뭐 있는지 대라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됐어요. 넘어가세요. 이거 처가 뭐가 있는지 이게 처가 뭐가 있는지는요. 여러분들 정부조직법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시험용 법전에 정부조직법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행정법 맨 앞에. 정부조직법 보면은 2장이 대통령이에요. 11조부터. 대통령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국무총리가 나와요. 지금 시험용 법전 있죠? 근데 이걸 외운다. 또라이 같은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라는 거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행정각부가 나오죠. 행정각부 지금 몇 개 있어? 읽어보니까. 19개 있네.
그래서 그 중에 구호가 국가보훈부가 돼 있죠. 이게 원래 처였는데 부로 바뀌었어요. 뭐 됐어. 이걸 뭐 외운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자, 보세요. 봐봐. 이 기획재정부 밑에 또 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청이 있는데 여기 있는 뭐 관세청이 있고요. 기획재정부 밑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국세청이 있죠. 돈 걷는 국세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조달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그래.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통계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 밑에 청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법무 밑에 무슨 청이 있어요? 검찰청 이렇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이냐 보건복지부 소속이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가 조직이나 이 지자체는요. 굉장히 비대합니다. 뭐 하다고요? 비대해요. 굉장히 비대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누구로 구성된요?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행정기관의 종류가 되게 많고요. 행정기본법을 공부하다 보면 행정기관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행정청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관이라는 게 있고 보좌기관이라는 게 있고 뭐 의결기관이라는 게 있고 등등등등 더럽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외워야 되냐? 아니죠.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입장벽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생 암기잖아요. 그런 걸 다 외운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기관 중에서 이 행정청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이 행정청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의사를 결정하고 뭐라고요? 의사를 결정하고요.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의사를 결정하고요.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한번 펴보세요. 행정기본법 2조. 행정기본법 펴놓고 덮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펴놓고 덮지 마세요. 벌써부터 맛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행정기본법 폈습니까? 자, 행정기본법 2호를 볼게요. 행정청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데 정확하게는 행정기관이에요.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거기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볼게요. 봐봐요. 자, 여기에서요. 일단은 행정청이 누구냐면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행정청이고요.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요거는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앞에 합의제가 붙은 이유는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합의제 행정청은요. 의사를 합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원회자 붙은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위원회 또 뭐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것도 합의제 행정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노동위원회 그런 것도 합의제 행정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위원회가 많이 있겠죠. 뭐 국민권익위원회 말고 위원회 붙은 거 우리나라에 더럽게 많은데 아무튼 안 중요하고요. 자, 봐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부의 두목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두목.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장관 다 행정청입니다. 기재부 장관, 뭐 고용노동부 장관, 먼 장관, 먼 장관, 먼 장관 이런 사람들 다 의사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 행정청이에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처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우두머리. 처장이 있죠? 다 행정청이에요. 됐습니까? 다 행정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 밑에 아까 전에 뭐 있었어요? 청이 있었죠. 다 행정청입니다. 청장, 여기 청장, 여기 청장, 여기 청장, 먼 청장, 여기 행안부 밑에 가면 경찰청들 있잖아요. 그 경찰청 청장자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를 표시하고 외부에
아니, 의사를 결정하고, 나 지금 꼬인다.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우리 행정기본법에는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노조법을 공부했다라고 할게요. 노조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노조법 24조에 보면 근로시간 면제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뭐 위원회가 있어요. 걔네가 뭐 의사결정을 하죠? 뭐에 관한? 면제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면요. 그거를 걔네가 의사결정은 해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표시는 노조법에서 누가 할까요? 1차 붙었다면서요. 얘기를 해봐요. 누가 표시해요? 에? 누가 대통령이? 에? 환장. 와,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와, 노조법 한번 볼까요? 24조? 뭐, 지금 누가 총리라고 그랬어? 대통령, 내가 아니, 24조. 우와. 아,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어디에 나오냐? 근로시간 면제? 아, 나 너무 산데? 왜 어딨냐? 24조. 한도. 야, 이거 고시하는 내용은 어디 있어? 누가 고시하는 거야? 왜 없어? 에? 어디 있어? 좀 알려줘요.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제가. 24조의 2. 4항. 아, 장관이 고시하네. 아, 어쩐지. 장관이 고시하더라. 그런 거 바로바로 알려주면은 딜레이 안 걸리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누가 대통령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분명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걸로 제가 기억했었거든요. 근데 봐봐요. 무슨 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해서 의사 결정을 하죠. 근데 봐봐요. 표시는 누가 해요? 읽어보니까 방금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행정기본법에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결정은 위원회가 하죠. 근데 표시는 누가 해요? 고시했다라는 게 외부에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표시는 누가 해요? 장관이 하죠. 이럴 때는 행정청을 표시한 자로 봅니다. 자, 이럴 때는 행정청을 뭘로 본다고요? 표시한 자. 자, 다시 한번. 의사결정과 표시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표시한 자를 행정청으로 본다.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보죠. 여러분들 1차 시험 보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공부를 좀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에 관해서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최저임금위원회인가? 그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위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만 얼마다라고 정해주면은 표시는 누가 하죠? 장관이 하죠. 그럴 때는 행정청이 누구예요? 장관이에요. 의사결정과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분리돼 있을 때는 행정청을 누구로 본다? 표시한 자로 본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 행정 주체에 관해서 아직 설명을 다 못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본래적 주체 얘기하다가 여기는 지금 아무 얘기를 못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러닝타임이 지금 60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지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10분 쉬었다가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